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에도 실린 신석정 시인의 들길의 서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는 빈출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 공부하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신석정 시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들길의 서서입니다. 우선 이 신석정 시인의 생애와 그가 가지고 있는 시풍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는요, 1907년에 태어나셔서 1974년까지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분이 사신 그 생애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 당시가 한국 현대사에서 역동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는요, 전북의 이제 부안읍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북 부안에 가면 석정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정의 작품과 어떤 생애를 이 석정문학관을 통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석정은 이제 전북의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고요. 또 그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한학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24년 시 기우는 해를 조선일보에 투고해서 이때부터 시작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살에 이제 서울에 와서 지금의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강원에 들어가서 1년간 이제 불교 사상에 이제 심취를 하고 동양 철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석정 시인의 시를 보면은요, 뭔가 사색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본적인 전통적 정서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한 동인지였던 시문학의 선물이라는 시를 발표를 해서 시문학 동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박용철, 김기린, 이하윤, 김영랑 등을 이제 만나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한용운이라던가 이광수, 최서애 등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교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934년에 유명한 시 있죠. 우리 또 알아야 되는 시인데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이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돼요.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터지냐면 6.25가 터집니다. 혼란스러웠던 이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부안중학교에서 교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거에 휘말려서 부안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신석정 시인이 처형이 될 만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전주로 갑니다. 그래서 전주고등학교의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또 계속해서 교직에 있으면서도 지역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시를 발표해서 그 전북 쪽에서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이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현실 비판적인 시를 많이 발표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노조활동, 특히 교원 노조활동에 참여했던 신석정 시인이 정보부에 연행되고 구속되면서 순환을 겪었습니다. 1974년에 이렇게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시인이고 어떤 생애를 보면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근현대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그 사이에서도 신석정 시인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이라던가 어떤 소망,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을 잃지 않는 그런 시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이상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같은 경우는요, 그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가 어떤 시인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같은 경우는요, 1939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5호에 실린 시인데요. 이 당시가 바로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 신석정 시인은 이 들길이라는 공간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는요,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심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여기서 푸르다와 흰색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 이게 색채어죠. 색채어를 사용하면서 푸른 산이 이렇게 있고 흰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지니고 살듯, 이건 비유법이죠. 그런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 푸른 하늘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푸른 산 위에 흰 구름이 있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 푸른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푸른 산하고 나는 내 머리 위니까 나는 어떤 대상?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같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푸른 산처럼 나도 푸른 하늘이라는 어떤 것?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푸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밝은 이미지, 그리고 뭔가 희망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거는요,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상, 어떤 희망 이런 거를 문학에서 많이 의미를 하죠. 근데 하늘을 향하고 있고요, 산림이라는 건 나무가 막 우거진 곳을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 살림처럼이란 거 여기 역시 비유법입니다. 지금 뭐뭐 하듯 뭐뭐처럼이라고 이제 비유법을 사용을 해서 내가 여기 이 들길에 서가지고 푸른 하늘을 향해서 나무들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냐라고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제강점기라는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당당함,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해. 나라는 건 어떤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실이라던가 어떤 세계를 생각한다면 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야. 하지만 나의 연약한 다리는 어떤 산의 맥처럼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비유법이죠. 그리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마치 내 다리가 뭐인 것처럼, 이런 산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지구를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지구에 있는 산처럼 나도 지금 서 있는 거야 라고 나의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연에서 봤듯이 지금 푸른 산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다리 역시 젊은 산맥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또 보이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줄임표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시나 소설에서 말줄임표를 쓰면은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줄이고 있잖아. 이런 것이 반복되면 뭐가 남냐면 여운이 남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뭘까 하고 더 궁금해져요. 독자 입장에서. 그 다음 말을 한번 볼게요.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연과 사연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푸른 산처럼, 내가 푸른 산이죠. 나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다. 내 삶에 대한 어떤 강인함,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든든함, 얼마나 이거 기쁜 일이야 라고 역시 강조하고 있죠. 서리법.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지금 1연부터 4연까지 보면요, 나 자신은 푸른 산이고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고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이 신석정은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픔을 분명 자각하고 있는 시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내 지금 현실은 어때도 좋다? 슬퍼도 좋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일제강점기 또는 이 화자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뼈가 아플 정도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 좋다. 왜냐하면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저문 들길. 자, 지금 들길에 서서가 시의 제목이잖아요. 지금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죠. 자, 해가 저물어가는 들길에 나는 서 있어. 그리고 난 뼈가 저릴 정도로 아파. 하지만 나에겐 뭐가 있어요? 푸른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여기서도 말 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는 건 지금 이거 독자한테 하는 이야기죠.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 푸른 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 고통을 이겨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별이라는 건 언젠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다. 나의 생활이다. 그래서 결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석정 시인의 대체적인 어떤 특징,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길길에 서서는 또 2007년에 수능에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출된 시 또 여전히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때 이런 시를 공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나의 꿈, 나의 진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숭고하고 기쁘고 거룩한 생활인지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낙관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푸른 별이라는 이상적 세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